오늘은 디톡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좀 큰 틀에서 전체적인 흐름, 내용, 건강상의 이런 메커니즘을 좀 설명을 드렸다면 그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제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그 좋은 것을 먹는 것이 우선되는 것보다 좀 더 효율성 있게 나쁜 것을 좀 배출하고 제거한 다음에 우리가 좋은 영양소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몸 상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디톡스의 중요성, 예, 비우고 좋은 것을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비우기 위해서 이 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톡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몸에 반드시 내보내야 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 디톡스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제 우리 인키텐이 제시하는 올바른 디톡스의 이런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톡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일반적으로 뭔가 디톡스를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뭐죠? 일단 뭔가를 좀 안 먹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에 따라서 하루 또는 뭐 이틀, 3일, 5일 이런 식으로 좀 평소에 먹던 것을 먹지 않는 최소한의 영양 정도만 섭취를 하고 먹지 않는 방식, 즉 굶는 방식으로 디톡스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이러한 방식은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디톡스라고 하는 즉 다르게 말하면 해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안 먹어서 뭔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몸에 있는 것들을 배출하고 해독하기 위해서는 그 배출, 해독에 뭔가 여러 가지 영양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이제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즉 단백질에서 유래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백질과 우리 몸은 또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세포. 이런 세포들이 움직이고 이렇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필요한 게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독에 필요한 해독할 때 필요한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아야 올바른 해독이 된다.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 디톡스를 한다 해서 이제 땀을 또 많이 흘리는 방식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는 뭐 사우나라든지 아니면 유산소 운동을 좀 많이 해가지고 땀을 확 배출시키는 형태로 디톡스라고 이제 이해하시는 분도 상당수가 있으신데요. 디톡스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비효율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땀을 흘리는 방식은. 그래서 이제 땀으로 배출되는 성분이 있지만 노폐물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다. 극히 일부의 이런 독소나 노폐물들이 땀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이고 가장 많은 것은 대변입니다. 예, 대변이 가장 많이 노폐물들, 독소들이 빠져나가는 형태가 되겠고 이제 보조적으로 소변도 이런 것들에 빠져나가는 경로 중에 대표적인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설사를 하면 장이 청소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뭔가 장이 막혀 있거나 이런 상태가 오래됐을 때 뭔가 이제 대변에서 이제 유래되는 여러 가지 가스라든지 유해 생물들이 계속 자라면서 만들어내는 이런 독소들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한 번씩 빼줘야 된다. 뭐 그렇게 빼줘야 된다라는 말은 맞지만 그 방법이 설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설사를 통해서는 오히려 이제 장내 균총 이런 것들이 좀 깨지기 쉽고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어, 이런 디톡스 방법은 될 수가 없다. 이런 오해들을 한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해독은
크게 세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뭔가 우리 몸에 있는 독소, 이런 노폐물들을 이렇게 중화시키는 단계, 어, 뭐 활성화 단계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간에서 주로 이런 일을 하죠. 간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독소를 갖다가 뭐 붙잡아서 중화시키거나, 이렇게 어, 쉽게 말하면 독소를 이제 좀 독소가 아닌 어, 상태로 좀 만드는 단계가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해독의 첫 번째 단계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독의 2단계가 바로 포합이라는 건데요. 포합이라는 건 뭔가를 붙인다의 뜻입니다. 독소나 노폐물에 예를 들면 뭐 글루크론산 이런 아미노산 계열을 붙이는 행위를 이제 포합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붙이는 이유가 한마디로 독소나 노폐물들이 배출되기 용이한 형태로 바꿔주는 행동입니다, 이게.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독소가 중화가 된 것을 배출되기 용이한 상태로 분자들을 뭔가를 붙여주는 단계가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를 거치게 되면 독소나 노폐물들이 배출되기 용이한 형태가 되겠죠. 그게 그렇게 된 이후에 세 번째로 어, 대변이나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는 것이 해독의 마지막 배설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독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 독소를 중화하고 배출되기 용이한 형태로 바꾸고 실제로 배설을 하고. 근데 1, 2단계, 3단계 모두 중요하지만 1, 2단계가 잘 되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배설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하게 그러면 배설이 좀 안 되면 막연하게 좋지 않겠지, 이렇게 우리가 유추는 할 수 있는데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체의 해독기관은 크게 5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간이죠. 간에서 대부분의 우리가 먹은 영양소들을 처리해서 우리 세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독소들을 필터링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이 이제 디톡스라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장입니다. 장. 해독의 디톡스 해독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바로 장인데요. 어쨌든 1, 2단계에서 독소가 중화되고 배출되기 용이한 형태로 바뀐 것이 장에서 원활하게 배설이 되지 않으면 다시 우리 체내로 흡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쓰레기가 잘 비워질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간과 함께 우리 인체의 대표적인 필터죠, 신장. 그래서 신장에서는 주로 수용성 노폐물들을 이제 걸러서 밖으로,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다시 재흡수하는 것이 신장의 해독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피부를 통해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일부를 차지한다. 그 다음에 노폐물이라는 거는 이게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가스 같은 형태도 있거든요. 그러한 가스 같은 것들,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뭐 휘발성 물질, 이런 것들의 이제 가스는 폐를 통해서 배출이 되는, 이렇게 우리의 인체의 해독기관은 간과 신장이라는 필터가 있고, 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배설기관이 있고, 피부도 마찬가지로 배설기관이죠. 그 다음에 폐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독이 이런 장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톡스. 우리 몸은 매일 독소에 노출이 됩니다. 어떤 독소들이 있을까요? 주로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미세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 있는 효소가 분해할 수 없습니다. 체내에 들어오면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생활을 할 때 플라스틱을 사실 사용하지 않고는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아주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까지 플라스틱이 사용되지 않은 것들이 없는데요. 이런 뭐 생수병이라든지 뭐 다양한 용기들, 포장재들,
일상에서 이제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되는 경로를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잘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심지어 우리가 쓰는 수돗물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물론 뭐 물을 끓여서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끓이는 것만으로도 미세 플라스틱은 사라질 수가 없죠. 뭐 일부 뭐 이제 휘발성 물질들은 이제 어, 뭐 끓이거나 이렇게 하면 날아가겠지만 중금속이라든지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수돗물에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큐제로 같은 이제 필터를 활용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경 호르몬인데요. 비스페롤 A 대표적인 거죠.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영수증에 있는 그 잉크 속에 보면 비스페롤 A라는 환경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손으로 뭐 만지거나 입에 대지 말라 뭐 이런 말도 하는데요. 그거 위에도 뭐 프탈레이트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이 되겠고 이런 것들은 주로 지방 조직, 우리의 체지방 이런 조직에 주로 축적이 되어서 배출이 잘 안 되는 특성을 가진 독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중금속이죠. 납순, 뭐 비소, 카드뮴, 이런 배출 반감기가 매우 긴 중금속들의 이제 특징이 있다 보니까 체내에 축적되어서 각종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농약이라든지 항생제 이런 것들이 우리 체내의 호르몬과 장내 균총들을 교란시킬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으로 봤을 때 이런 뭐 대기 오염이라든지 초미세먼지, 우리가 이제 뭐 한 예로 외국의 사례죠. 100, 100세 이상 이제 장수를 하신 분이 과거에 이제 과거에는 수명이 더 짧았잖아요. 지금은 뭐 80세, 90세 이렇게 되지만 과거에는 뭐 50세 뭐 이 내외로 이렇게 됐었죠. 뭐 수십 년 전에. 그래서 그런 당시에 100세 이상 장수하신 분이 살던 시골 공기가 굉장히 좋았죠. 근데 그런 장수 비결이 궁금했던 왕이 어,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서울로 초대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수도에는 뭐 산업도 발달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연이라든지 공해 이런 것들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한적한 시골보다. 그래서 100세 이상 장수했던 분을 갖다가 수도로 초대를 했더니 어, 공기가 안 좋아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다. 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기 오염이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가공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에 보면 뭐 보존료라든지 뭐 착색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인체에 좋지 않은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생각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는 다 일종의 독소로 작용한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물이라든지 알코올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최우선적으로 제거를 해야 될 이제 독소죠.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간에서 엄청나게 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코올들을 분해하는 과정, 그 다음에 분해된 부산물에 의한 또 이런 인체적 데미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는 독소로 작용을 한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흡연 이런 뭐 또는 간접 흡연 이런 것들도 다 우리 인체에 독소로 작용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해독 시스템이 무너지는 세 가지 병목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처리량을 초과하는 거다. 우리 몸이 해독을 할 수 있는 어, 캐파가 있는데 그 캐파를 넘어서는 순간 뭔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처리되지 못한 독소들은 인체에 저장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첫 번째로 독소를 중화할 때 뭔가 물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뭐 단백질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뭐 이런 해독할 때 필요한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부족할 때 또 이렇게 우리 인체의 해독 시스템이 고장이 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해독할 때 사용되는 인자가 뭐 글루타치온이라든지 황, 뭐 글리신, 비타민 B, 군,
뭐 아연 등의 여러 가지 미네랄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보조인자, 해독의 보조인자로 작용을 하는데요. 뭐 편식이라든지 뭐 음주, 그다음에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어, 이런 비타민과 미네랄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소모를 시킵니다.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멀티비타민 한번 얘기 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비타민 B군과 C를 소모하면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소모가 되는 것이고 만들어진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서 또 우리 인체에 중요한 마그네슘이라든지 여러 미네랄들이 배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자체가 우리 인체에 비타민 미네랄을 부족하게 불균형하게 만들고 그 불균형 자체가 디톡스적인 측면에서는 어, 디톡스 할 때 필요한 재료들이 부족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디톡스가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해독 시스템이 무너지는 세 번째 바로 아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배출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흔하게 변비라든지 아니면 안 좋은 유해균이 우세하든지 좋은 균보다 또는 어, 뭐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 장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게 막히거나 잘 배변을 잘 보지 못할 때 이러면 해독 시스템이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은 뭐 다 이어져 있지만 특히 장과 간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먹는 모든 영양소는 대부분의 영양소는 다 간을 거쳐서 우리 세포들이 먹기 좋은 형태로 어, 변환이 되어야 우리 세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간을 거치지 않고 뭐 이렇게 흡수되는 영양소도 있지만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간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디톡스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에서 해독이 된 것이 장에서 배설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 때 다시 우리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서 재흡수가 됨으로 인해서 간이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에서 독소를 처리해서 담즙이라는 어, 이런 효소를 통해서 장으로 보내는데 장에서 다시 이 담즙에 연결된 노폐물들이 분리되면서 노폐물들이 다시 흡수되어서 체내로 가는 이런 일련의 장간 순환 같은 것들을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유해균 같은 경우는 해독을 되돌린다. 이게 아까 방금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랑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정상 상태에서는 이 장이 뭐 독소라든지 뭐 과잉 호르몬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루코론산이라는 것들을 붙이는 행위, 즉 포합을 해서 배출이 용이한 형태로 바꿔주는 어, 형태로 해서 물에 좀 잘 녹게 또 해주고 이런 것들을 담즙에 담아서 장으로 보내서 장은 그걸 받아서 배출을 하는 게 정상 상태인데 유해균이 만약에 우리 장에서 우세하게 나쁜 균이 많다 우리 장에 그래 되면 이 나쁜 균들이 만드는 효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글루쿠로니다제라는 베타글루쿠로니다제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글루코론산과의 결합된 것들을 끊는 결합을 끊는 효소입니다. 간이 열심히 독소에다가 글루코론산을 갖다 붙여서 연결을 해놓은 걸 갖다가 배출되기 용이하게 붙여놓은 걸 갖다가 장에 내려갔을 때 나쁜 균이 그걸 끊어버린다. 그럼 끊겨버린 채로 글루코론산은 글루코론산대로 독소는 또 독소대로 있다가 그 독소가 다시 인체로 흡수. 그러니까 유해균이 장에 많을수록 간이 열심히 일한 걸 갖다가 물거품으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에 유해균이 많은 상태가 오래되면 디톡스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몸에선 반드시 내보내야 될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대사노폐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영양소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들을 먹어야 되죠. 흡수를 하고 나면 1년의 대사 과정 중에 발생하는 부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대사노폐물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뭐 암모니아, 요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산화, 당화 산물이라 해서 뭔가 우리 세포가 대사 과정 중에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이제 산화, 당화 산물 중에 활성산소가 있죠. 그 다음에 지질에서 유래하는 과산화 지질, 그 다음에 뭐 최종 당화 산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세포와 혈관을 닳게 만드는 대표적인 물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장내 부패 산물, 나쁜 균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물질들과 가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과 지질 대사물, 뭐 에스트로겐 대사물이라든지 담즙산, 콜레스테롤, 뭐 이런 호르몬 지질 대사물들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대사노폐물에서 어,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굉장히 어, 우리 인체에 큰 피해를 주죠. 이제 암모니아는 주로 어디 생기냐? 단백질이 분해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백질을 그럼 암모니아 무수 단백질을 안 먹으면 되느냐? 단백질을 안 먹으면 더 큰 문제들이 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단백질을 매일매일 충분하게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근데 불가피하게 그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 아미노산 이 이제 아미노산화되면서 단백질이 거대한 단백질이 아미노산화되면서 암모니아가 생기게 되는데 정상적인 경우는 간에서 이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서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을 경우 간이 안 좋거나 이런 효소가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의해서 요소가 소변을 통해 원활하게 배설이 안 되면 뭐 이게 나중에 이제 요산이 돼가 결정이 돼 가지고 뭐 통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암모니아 자체가 체내 농도가 높게 되면 우리 인체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특히 이런 장과 뇌 쪽에 이제 문제를 많이 야기시켜 가지고 알츠하이머의 유력한 또 원인 물질 중에 하나가 또 암모니아입니다. 이런 암모니아 같은 것들이 신경 독성이 또 강하기 때문에 이런 알츠하이머 같은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산은 아까 말씀대로 이런 결정이 생겨서 통풍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빌리루빈이라는 이제 이 색소인데요. 이 적혈구가 즉 헤모글로빈이 이제 분해될 때 발생되는 것이고 헤모글로빈이 분해가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당한 시간이 되면 우리 세포가 막 바뀌듯이 헤모글로빈에 피에 있는 헤모글로빈도 적당히 쓰이고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분해가 되는데요. 그때 발생되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원래는 간에서 이렇게 포합이 돼가지고 담즙을 통해서 대변으로 나가야 되는 게 정상 상태인데 이게 흐름이 정체가 되면 나중에는 막 이 빌리루빈 색소 때문에 막 황달 같은 증상이 눈 흰자가 막 노랗게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젖산이 많이 쌓여서 알배긴 느낌이 난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젖산 역시 대표적인 대사 노폐물이죠. 특히 뭐 근력 운동 같은 무산소 에너지 대사를 할 때 또 많이 생기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막 무거운 아령 같은 거 들면 근육에 이래 젖산 것들이 또 많이 쌓이게 되죠. 보통 이제 정상적인 거는 간에서 재활용돼 가지고 뭐 당을 만들 때 쓰이게 되는 물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쌓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통이 생기고 전신 피로감이 올 수 있다. 그다음에 호모시스테인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멀티비타민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아미노산 대사 중간 산물입니다. 뭔가 이렇게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중간 물질인데 이것 자체가 원래라면은 비타민 B6, B12, 엽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재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중간 물질 상태로 계속 방치가 되거나 쌓이게 되면 그게 주로 혈관 내피에 부담을 주게 되고 나중에 동맥 경화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산화당화산물, 몸을 녹슬고 굳게 만드는 물질이죠. 대표적인 게 활성산소. 그래서 이제 발생 원인으로 봤을 땐 우리가 숨만 쉬어도 사실은 활성산소 생겨요. 근데 세포가 일을 하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물질이다. 하지만 우리가 자외선을 받으면 더 많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더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을 먹거나 담배를 폈을 때 술을 마셨을 때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활성산소다.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당연히 세포막이라든지 DNA 뭐 이런 것들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노화가 가속되고 염증이 생겨서 결국에 큰 질병을 만드는 게 바로 또 활성산소. 그다음에 이제 과산화지질 같은 경우는 지질이 산패되면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지질이 어, 산패되면서 생기는 것들이다. 이런 다른 물질이 산패되면 뭔가 기능이 떨어지는 형태라면 지질이 산패가 되면 발암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노폐물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 중에 하나가 최종 당화산물. 당과 단백질이 결합해서 이제 굳어진 물질을 뜻하는데요. 이게 쌓이게 되면 피부 탄력, 피부 미용도 안 좋아지게 되고 혈관 건강이 또 대표적으로 또 안 좋아지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된다. 당뇨도 잘 올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최종 당화산물이 많게 되면. 그다음 세 번째 장내 부패 산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가장 직접적인 독소 공장이죠. 장이. 이제 뭐 인돌스카톨 뭐 이런 것들은 단백질이 유해균에 의해 부패될 때 이제 만들어지는 물질로 이제 우리가 뭐 방귀라든지 이런 변에서 나는 악취의 주범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에서 이제 재처리가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피크레졸이라는 거는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티로신이라는 이런 것들이 또 부패될 때, 잘 쓰이지 못하고 부패될 때 어, 이런 간에 해독에 필요한 자원들을 갖다가 소모시키고 신장의 부담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장내 부패 산물입니다. 그리고 또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들어보셨어요. 황화수소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황자가 들어가는 건 냄새가 좋지 않거든요. 이것도 유해 세균이 만드는 대표적인 이제 가스죠. 황화수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장점막 세포의 장점막을 좋지 않게 해서 에너지 대사를 방해할 수 있는 물질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암모니아가 등장하는데요. 혈액에 흡수돼서 간내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장내 부패 산물 중에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게 LPS 내독소라고도 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유해균의 껍데기입니다. 유해균의 뭐 시체 조각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해균 몸 자체가 유해균이 살아있을 때도 안 좋지만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을 만들어서 나중에 얘가 죽어서도 그 시체 조각 하나하나가 우리 인체에서는 내 독소로 봅니다. 그러한 것들이 혈액에 유입이 됐을 때 전신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전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여러 사람이 있는 뭐 교실이나 아니면 강의장에 아니면 뭐 사무실에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 쥐가 한 마리 땅에 막 빠르게 기어다니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죠. 아니면 큰 뭐 손바닥만한 큰 바퀴벌레가 사람이 많은 곳에 출몰하면 사람들이 기겁하고 놀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혈관에 면역 세포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갑자기 이런 뇌 독소 물질들이 출몰하게 되면 면역 세포가 놀래고 어,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쉽게 제가 비유를 하자면 그런 식으로 유해균에서 유래된 이런 LPS 뇌독소 물질 자체가 전신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그다음에 TMAO라고 해서 뭐 콜린, 카르니틴 이런 단백질 유래 물질에서 대사되는 물질인데요. 이런 혈관 건강에 또 대표적으로 안 좋은 물질로 알려져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호르몬 지질 대사산물 다시 흡수되면 뭔가 또 문제가, 호르몬이 과잉이 돼서 배설을 했는데 그게 배설이 안 되고 다시 흡수가 되면 당연히 큰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 몸은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에스트로겐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또 건강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건데요. 보통 에스트로겐 대사물이 그 간에서 배출되기 용이한 형태, 즉 포합이 돼서 담즙에 담겨서 장으로 배설이 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해균이 주로 만들어내는 베타글루크로니다제 에 의해서 포합이 풀리게 되면 다시 대사가 이제 호르몬이 장내 흡수돼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뭐 이런 과잉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역시 담즙을 통해 이제 배출되는 경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다시 흡수가 될 경우 당연히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은 뭐 심혈관 질환의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성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장 디톡스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일단 첫 번째, 정체가 된다. 정체가 되면 변비가 오겠죠. 장통과 시간이 지연되는 사태가 바로 이제 정체 단계. 그럼 요 시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2단계 부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해균이 우세하게 되고 부패 산물이 이제 생성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이 부패 과정에서 또 바이오필름, 유해균의 보호막 바이오필름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바이오필름을 통해서 장 환경이 균형이 깨지고 안 좋아지는 것들이 가속화되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장세포, 세포 사이가 벌어져서 세면 안 되는 것들, 이 새는 증상, 장누수가 생기죠. 장누수가 생기면 그 장누수를 통해 뭐가 이제 내려갑니까? 뭐 변이죠. 그 변 안에는 나쁜 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노폐물, 중금속, 독소, 가스, 그다음에 LPS 같은 내독소가 셉니다. 세면 어디로 갑니까? 혈액으로 갑니다. 그럼 그 혈액은 고여있지 않지 않습니까? 전신을 돌면서 각종 문제를 만든다. 그래서 장누수가 생기면 어, 가장 흔하게 먼저 발생하는 것이 자가 면역성 질환. 우리 인체 면역 시스템을 교란시켜서 내 몸을 지켜야 될 면역 세포들이 내 몸을 공격하는 형태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큰 질병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이런 정체, 그 다음에 부패에 의해서 장누수, 장누수에 의해서 생긴 만성염증, 그게 결국에 구조적으로 큰 질환을 만든다. 이런 단계를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 2단계 정체화 부패 그리고 바이오필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배변 횟수가 일단 뭐 감소되거나, 그다음에 또 배변은 받지만 잔변감이 있거나, 아니면 뭐 복부가 팽만하거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체가 되기 시작하면 빨리 나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오래 머물면서 그 변에서 나오는 이런 독소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 중에 또 유해균들이, 아까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해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간에서 해독된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독소들을 갖다가 글루코론산을 붙여서 배출되기 용이하게 장으로 보내는데 그걸 끊어버리고 다시 흡수가 되게끔 하는 이런 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 이 유해균들이 활성화되면서 만드는 자기들의 보호막, 땅굴 뭐 이런 것들 이제 비유할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바이오필름이죠. 그래서 이 바이오필름은 우리 인체가 분해를 못합니다. 이 바이오필름 성분 자체가 단백질, 그다음에 뭐 다당체인데, 다당체 중에서도 셀룰로스라는 우리 인체가 분해할 수 없는 다당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헤미셀룰로스도 일부가 섞여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특단의 조치, 즉 바이오 필름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올인원 독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식이섬유에는 잘 들어가 있지 않은 우리 올인원 독스에는 이런 바이오 필름, 큰 문제가 장에 큰 문제가 되는 바이오 필름을 분해할 수 있는 요소가 우리 제품에 함유가 되어 있다. 자, 그다음에 장누수는 뭐 여러 번 뭐 장 건강을 얘기할 때나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벽이 어쨌든 느슨해지는 원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유해균이 일단은 많을 때 좋은 균보다 나쁜 균이 많을 때 그럼 그렇지 않게 좀 해야 되겠죠. 좋은 균을 계속 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단쇄 지방산의 부족도 장누수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단쇄 지방산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장에서 하는 역할이 매우 많죠. 장내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 장 점막을 만드는 만들게 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쇄 지방산이 없게 되면 장점막이 얇아지고 느슨해지기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쇄 지방산을 충분하게 섭취하게 되면 장누수가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장벽이 느슨해지는 원인 또 과도한 뭐 음주라든지 뭐 약물이라든지 또는 식이섬유 섭취 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소화가 덜 된 음식이 장내에 내려갔을 때 장누수가 또 굉장히 쉽게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장 건강을 위해서 소화가 잘 된 상태로 음식 영양소들을 장에 내려보낼 수 있어야 장 건강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식후에 효소 섭취를 권장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장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특히 이제 소화력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은 또 기피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영양 불균형, 단백질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섭취하지 않게 되면 근육이 또 감소하게 돼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근육이 또 부족하게 되면 대사도 떨어지지만 뼈 건강도 좋지 않게 되죠. 이렇게 도미노처럼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장누수를 통해 내독소 이런 것들이 이제 혈액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 세포가 깜짝 놀래가지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 그 다음에 미소화 단백질, 소화가 덜 된 단백질이 유입이 되면 장누수를 통해 유입이 되면 면역 과민 반응이 나타난다. 알레르기, 두드러기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 간이 1차 방어선이 돼가지고 이제 또 지속적인 또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결국에 얘를 갖다가 처리해야 될 놈은 놈이라면 좀 그렇지만 간이 어쨌든 해야 되니까 일이 또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성 저등급 염증이 이제 전신으로 그래서 이제 뭐 혈중에 내독소가 많아지거나 염증 신호가 이제 지속되게 되면 계속 이제 우리 인체에서 염증 반응들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대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인슐린 저항성. 사실 인슐린 저항성도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냥 당뇨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슐린 저항성 자체가 굉장히 또 중요하고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김으로 인해서 수백 가지의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드리고 어쨌든 인슐린 저항성과 복부 비만 그 다음에 이런 당뇨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되겠다. 그 다음에 간에서 봤을 때는 지방간이 이제 잘 생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간 수치도 올라가게 되겠고 그러다 보면 간이 해독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악순환이 되겠다. 피부로 봤을 때는 여드름 트러블, 아토피 이런 거는 뭐 쉽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면역도 마찬가지로
면역이 교란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감염이 잘 생기고 또 알레르기가 쉽게 생기고 자가 면역도 쉽게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뇌와 뭐 멘탈 건강적인 측면을 봤을 때 브레인 포그로 해서 머리가 항상 이렇게 안개가 낀 것처럼 어,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태가 된다든지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기분이 항상 우울하고 불안하고 좋지 않게 되는 이런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겠고 관절 근육도 마찬가지로 이유 없이 뭐 뼈근하거나 피로하거나 회복이 더디거나 이런 증상들이 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장 자체에 남는 흔적, 장내 균총의 고착화라 해서 유해균이 이게 우세한 상태가 오래되게 되면 그대로 이제 그 비율이 굳어버린다는 거죠. 안 좋은 균이 많은 것들이 굳어버리게 되면 다시 좋은 균이 이렇게 활발하게 많은 상태로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 점막에는 여러 중요 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뭐 면역을 담당하는 기관도 점막에 있고요. 뭐 항체를 만드는 것도 점막에서 만들고 여러 가지 우리 신체 건강에 도움되는 좋은 물질들을 만드는 곳은 장에서 대부분 점막에 있습니다. 점막에. 근데 그 점막이 얇아지게 되면 그러한 중요한 기능들이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면역도 떨어지고 또 좋은 물질을 만드는 뭐 세로토닌 이런 것도 적게 만들고 항체도 적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전반적으로 신체 기능이 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장 운동성이 또 저하될 수 있다. 그래서 장 근육이 이렇게 수축과 이완 이런 것들이 리듬이 이제 둔해져 가지고 그때 되면은 이제 식이섬유 먹으면 되겠지 해도 식이섬유를 먹어도 문제가 해소가 안 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장 운동성이 저하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래 되면 식이섬유를 먹어도 식이섬유의 고유 기능을 못하게 돼서 배출이 또 잘 안 되는 요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대장 질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변비, 뭐 이런 저섬유 식사, 부패사물 노출 자체가 개실 이게 대장에 별도의 이런 무슨 어,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런 개실이라든지 아니면 신생물, 용종 뭐 이런 것들, 대장암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안드리는 이제 디톡스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뭐 여러 번 뭐 이제 말씀을 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가장 쉬운 전제 조건 일단 비운다. 예. 비우고 채운다. 이 대전제를 기반으로 해서 어, 이제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순서로 설계하느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배출 경로를 열지 않고 즉 배설을 원활한 상태로 만들지 않고 뭐 해독만 강화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장 상태 즉 배설을 하는 대표 기관인 장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간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거나 뭐 간의 해독에 필요한 요소들을 막 부어 넣거나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 독소들이 배출될 길을 터놓고 해독에 필요한 요소들 넣어줘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출로부터 열은 게 이제 제1의 원칙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제 우리 제품으로서 오리는 톡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가장 대표적인 디톡스의 첫 번째 중요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통과 신간을 단축시켜주는, 그다음에 또 분변량을 늘려가지고, 그다음에 또 유해균들이 좀 살지 못하게 유익균들의 먹이가 또 되기도 하면서, 물론 식이섬유 자체가 노폐물들을 중금속들을 각종 물질들을 흡착해서 배출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익균이 많이 증식해서 밸런스를 갖다가 유해균의 밸런스를 좀 낮춰주는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게
또 우리 오래온 속수의 역할이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간에 그 다음에 길을 열어놓고 잘 배설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간을 갖다가 이제 활성화 시켜가지고 이제 해독 기능들을 지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길 열어놓고 해독을 잘하게끔 하면 해독이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재발 방지 차원이죠. 어떻게 보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장 환경 자체를 튼튼하게끔 유지 보수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벽, 즉 장점막 이런 것들을 탄탄하게 환경을 리모델링한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쇄 지방산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단쇄 지방산을 통해서 장점막을 두텁게 하고 방어력을 올리고 그로 인해서 또 더 좋은 균총, 유익균들이 유해균보다 높은 비율로 유지하면서 건강한 탄탄한 장내 환경을 또 만들어 줘야 이것이 또 이제 아까 첫 번째 만든 원칙 배출로가 막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재발 방지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마무리로 지속적인 음, 인프라를 이제 이런 뭐 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해독할 때 부족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비타민, 미네랄, 뭐 항산화 자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배출로를 연다. 제일 첫 번째 이게 중요하다. 이게 오리온톡스. 그다음에 간 하면 뭐 리버엑스죠, 당연히. 그다음에 처리 지원 능력 지원하려면 커큐민도 이런 역할을 또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리진 X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장 환경을 강하게 한다. 단쇄지방산 엑스포뮬라죠. 그다음에 또 환경을 지키는 지킴이 유산균들을 지속적으로 공급. 자, 유산균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유산균을 먹으면 이게 내 장에 정착이 된다. 근데 엄연히 따지면 이 먹은 균이 뭐 천년 만년 내 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먹은 균은 잠깐 내 장에 좀 머물다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정착이 돼서 천년 만년 산다. 걔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다시 자식을 낳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가능성이 좀 희박하고 며칠간 또는 몇 주간 머물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배설이 돼요. 우리가 먹은 유산. 그래서 유산균들은 매일매일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안 좋게 말하면 토착민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뜨내기 손님인 거죠. 근데 뜨내기 손님인데 결국에 떠나갈 손님인데 좀 되도록 장기 투숙하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균들을 섭취하는 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는 먹은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머물면서 좋은 일을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먹어줘야 된다. 언제? 얘가 피해를 제일 적게 받는 시간에. 그게 언제다? 위산에 제일 큰 피해를 받기 때문에 위산이 가장 적은 시간, 하루 중에. 그게 바로 아침 밥 먹기 전,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먹고, 혹시나 이런 유산균이 가는 길에 있을 뭐 고농도의 이런 소화액도 한번 좀 씻어주는 목적이죠. 그래서 물 한 잔 먹고 아침 공복에 유산균을 먹는 것이 유산균을 가장 안전하게 장기 투숙을 할 수 있는 요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독 보조인자로서 비타민 C라든지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즉 멀티비타민 이런 것들이 해독 보조인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계속 강조드리지만 배출로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2, 3, 4 원칙이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궁극적으로 나가는 길이 막히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리온톡스 배출로를 여는 그 대표적인 제품이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전자피 식이섬유 뭐 이거는 이제 고시형 기능성 물질이죠.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양을 먹으면 분변량을 늘려주는 배변 활동에 원활하게 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물질이기도 하지만 어, 6g 하루에 6g 이상 섭취하게 되면 음, 이 혈중 콜레스테롤까지 낮춰준다. 그 역할이 어떻게 되냐면 어, 담즙이 어쨌든 장으로 뭔가 물질을 보낼 때도 쓰인다 했지 않습니까? 물론 소화 효소이기도 하지만 담즙이 장에서 소장 말단에서 95%가 재흡수가 되는데 이 식이섬유가 그거를 붙잡아갖고 그대로 대변으로 배설되게 됩니다. 담즙이 만들어질 때 쓰이는 게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그러면 하는 수 없이 원래는 식이섬유가 없었을 때는 95%가 다시 재활용이 돼가지고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쓸 필요가 없었는데 담즙 만든다고. 또 어쩔 수 없이 다 식이섬유 때문에 식이섬유한테 붙잡혀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써서 담즙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내려가는. 억지로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콜레스테롤을 써서 낮추는 방법이 이 오리온 독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흡착해서 어, 배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제품만의 큰 특징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이오 필름을 용해 분해하는 효소가 있다. 그래서 유해균의 보호막, 유해균의 은신처, 바이오 필름을 깨부시는 이런 플랫폼이 우리 제품에는 장착이 돼 있다. 이게 바로 다른 제품과의 큰 차별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락추로스라고 하는 이것도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 물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그 프리바이오틱스 미생물의 먹이가 될 수도 있는 성분으로서 주로 이제 이게 대장에서 우리 유익균, 우리 인체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익균의 먹이가 돼가지고 걔네들이 먹고 자라면서 이런 유기산을 만들게 되면 그 유기산에 의해서 장내 환경이 약간 어, 유익균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거죠. 유해균은 일반적으로 pH가 약간 높은 걸 좋아합니다. 약간 알칼리 환경을 좋아하는데 이런 락추로스에 의해서 대장에서 뭐 비피더스균 이런 것들이 뭐 이제 pH를 조금 낮춰줌으로 인해서 유해균이 좀 잘 못 사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해균이 아까 만들어내는 베타글루코로니다제 같은 것들, 즉 간이 글루코론산을 붙여서 포함시킨 즉 배설되기 용이한 형태로 장에 내보내는 걸 갖다가 유해균이 자꾸 그 효소로 끊는다 했잖아요. 끊어서 끊다 보니까 그게 도로 다시 재흡수가 된다 했잖아요. 독소가. 근데 락추로스에 의해서 유해균의 비율이 줄어들게 되면 그런 일들이 줄어들겠죠. 유해균이 만드는 효소에 의해서 독소가 다시 분리가 돼서 재흡수되는 일이 줄어들겠죠. 그런 일을 또 도와주는 게 락추로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장에 도달하게 되면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젖산, 뭐 단세지방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장내 pH가 유해균이 이제 살기 싫어하는 환경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암모니아가 어, 흡수되기 어려운 상태가 돼요. 이 장내 pH가 저하가 되면 암모니아 자체가 약산성 환경에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너무 좋은 거죠. 암모니아가 안 생길 수는 없는데 암모니아가 잘 못 들어오게 혈중으로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대로 배설을 잘 해주는 역할 중에 하나가 또 락추로스다. 그럼 이 락추로스에 의해서 암모니아가 흡수가 잘 안 되면 그 암모니아가 뭐 어떤 일을 한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뭐 아토피부터 시작해서 뇌 신경을 갖다가 손상시키는 물질이 암모니아라 했잖아요. 알츠하이머 유발하는.
근데 그게 락추로스가 막아줄 수 있다. 우리 오리온톡스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암모니아가 흡수 안 되게끔 해주는 역할을 또 우리 오리온톡스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론 장하면 사람들이 유산균 뭐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유산균도 필요하지만 유산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 필름이 있는 장에서는 심지어 약물 중에 항생제도 바이오 필름 밑에까지 안쪽까지 깊은 쪽까지 못 들어가요. 이게. 바이오 필름이 그만큼 지독한 겁니다. 끈적끈적한 이런 고분자 막이기 때문에 어, 항생제도 못 들고 들어가요. 예. 그런 것들을 분해시킬 수 있는 게 오리온 독스다.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어, 바이오 필름이 있다 보면 이렇게 유해균들이 다 잘 증식을 하게 되고 거기서 계속 나쁜 물질 만들고 또 이 점막을 덮을 수도 있어요. 이게 커지다 보면. 그러다 보면 점막 기능이 약화되기도 하고 좋은 균들이 잠깐 머물 수 있는 빈방이 없는 게 빈방이. 이 바이오필름이 덮어버리게 됩니다. 빈방이 없으면 장기 투숙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진짜 그야말로 그냥 당일치기 손님이 돼버리. 우리가 좋은 유산균을 먹었는데 잠깐 머물 방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결국에 그냥 그대로 배설. 그 바이오필름이 그만큼 이런 유익균의 장소까지도 빼앗는 이런 단점도 있어요. 음. 그럼 근데 이제 이거를 해소하게 되면 나쁜 균들도 힘도 못 쓰고 나쁜 균이 만드는 독소도 없고 나쁜 균이 아까 말씀드린 것 계속 말씀드린 것 너무 중요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간이 만들어낸 배설돼야 될 노폐물들이 다시 유해균의 효소에 의해 제수되는 일도 없고 그다음에 공간도 생긴다. 무슨 공간? 유익균들이 잠깐 머물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버엑스. 장에서 올라온 이제 부담을 이제 간에서 받겠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 표고버섯, 우리 기능성 물질이죠. 어, 이제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표고버섯 균사체, 요거와 우리 핵심 성분이죠. LNP 밀크시슬, 즉 간에 이제 좋은 이제 물질인 실리마린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는 물에 잘 안 녹고 생체 용이 높고 세포까지 전달이 잘 안 되는데 세포까지 확실하게 전달되는 이런 기술 플랫폼 LNP 기술을 적용시킨 거기 때문에 시중의 일반 실리마린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간에 도움이 되는 간 건강에 도움되는 제품도 활용하면 디톡스를 완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벽 제거는 단세지방산 즉 엑스포뮬라 그 다음에 균총 프로바이오틱스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항산화 간 지원 개념으로 오늘 주제에서는 이제 보조적인 지원을 하는 겁니다. 커큐민이. 그다음에 어, 이런 뭐 커큐민하고 홍삼 자체가 이제 지원하는 게 해독 과정에도 일부 참여를 할 수도 있고 해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어, 측면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조인자, 해독의 보조인자, 비타민 C. 비타민 C는 진짜 뭐 커큐민 못지않게 진짜 팔랑미인이고 어떻게 보면 임상 연구가 되게 많이 된 식품 성분 중에 대표적인 성분이죠. 그래서 뭐 비타민 C만 굉장히 오래 연구하신 박사님 이런 연구들을 살펴보면 뭐 셀, 네이처 이런 세계적으로 최고의 학술지에 또 여러 편이 실린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말 좋은 기능들이 많습니다. 비타민 C가. 그래서 심지어 어, 의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신장 안 좋은 사람 비타민 C를 먹지 마라. 왜냐하면 근데 그거는 어, 이
비타민C만 연구하신 그 최고 권위자 박사님의 연구들과 그 다른 또 세계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약간은 맞지가 않아요. 신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아주 혈관이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응축된 장기거든요. 신장이라는 게. 신장이 뭐 다른 무슨 뭐 필터에서 무슨 뭐 종이 필터 같이 그런 게 아니고 아주 미세한 얇은 혈관들이 모여 있는 게 신장이에요. 근데 비타민 C 자체가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대표적인 성분이거든요. 혈관을 튼튼하고 탄력적이고 잘 깨지지 않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신장에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음. 근데 이제 주의사항이 뭐가 있느냐? 그 돌이 생긴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먹지 말라가 아니고 충분한 물과 함께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물을 적게 먹어도 무관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돌이 한번 생긴 이력이 있는 사람, 결석이 한번 생긴 이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충분한 물과 비타민C를 먹어라 이거지.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염려할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디톡스적인 측면에서도 비타민C가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간의 해독 작용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합이라든지 중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미네랄, 비타민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오늘은 해독하고 내일은 해독 좀 쉬고 모레 또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해독은 24시간 365일 원활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부족하지 않게 채워줘야 된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 비우는 것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올인원 독수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거 올인원 독수 드실 때는 아시죠? 충분한 물과 함께 너무 되직하게 먹으면 안 되고 충분한 물과 함께 타가지고 섭취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일단 비우는 배출로를 갖다가 열어주는 단계가 되고, 또 이제 두 번째, 그 시기가 지난 두 번째로 오리노톡스와 함께 리버엑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식습관도 조금 교정하면서, 그러면 간에서 이제 해독돼서 이 길은 일단 배출로는 열어놨고, 첫 번째로 열어놓은 다음에, 열어놓는 거는 계속 해줘야 되고, 한번 했다고 이제 끝나고 다른 걸 해라는 게 아닙니다. 여는 걸 먼저 하고 여는 걸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간에 도움되는 것들을 활용해서 음, 이제 해독 과정을 원활하게 해서 배출도 잘 되게 하라 하면서, 또 장에서 장 환경을 건강하게 탄탄하게 해주려면 단백지방산, 그다음에 유익균들을 지속적으로 또 집어넣어 줘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독에 필요한 물질들을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같은 것도 뭐 물도 좀 충분히 하루에 뭐 1.5에서, 여성분들은 뭐 조금 남성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뭐 한 500ml 정도 적게 먹어도 무방하다 뭐 이런 내용이지만, 수분이 또 부족하면 안 된다. 우리 인체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물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이 부족해지면 단순하게는 피부 안구가 건조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다음에 배변 리듬을 좀 일정한 시간에 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바이오 리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2시가 되면 배가 고프고 6시가 되면 또 배가 고프고 아침 뭐 7시나 되면 눈이 자동으로 떠지고, 이런 규칙적인 습관이 바이오 리듬을 좋게 만드는 거거든요. 배변 역시 어, 동일한 시간대에 볼 수 있게끔 하면 더 이 장 환경이 더 체계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디톡스도 더 체계적으로 원활하게 되어질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채소, 해조류 이런 것들도 좀 주시고, 단백질, 특히 육류는 한꺼번에 과잉 섭취하면 뭐 암모니아나 기타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생기고 간의 부담을 늘리고 배출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당연히 가공식품, 발암 물질, 세계 이제 암과 관련돼서 이제 대표적인 발암 물질이 가공식품이죠. 가공식품.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도
되도록 좀 줄이는 게 좋겠고, 적당한 유산소 이런 것들이 장 운동성과 혈류 개선에 도움되기 때문에 도움된다. 그리고 수면은 최소한 7시간 정도는 다이렉트로 한 번에 잘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장이 좋아지게 되면 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그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멜라토닌은 숙면 호르몬이죠. 그래서 장이 좋아지게 되면 잠도 잘 잘 수 있게 된다. 잠을 잘 잤더니 노폐물이 생성이 잘 안 되고 몸의 재생 회복 과정이 더 원활해요. 그러니까 장 건강이 그만큼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잠까지 영향을 미친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약하겠습니다. 해독은 3단계. 독소를 중화시키고 배출되기 용이한 형태로 바꿔주고 배설, 요 3단계인데 제일 먼저 돼야 될 게 중화시키는 게 아니고 배설될 길을 열어줘요. 막히면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셔가지고 특히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장 건강 디톡스 중에서도 장의 디톡스를 먼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간에 도움을 되는 물질들을 지원, 이런 것들이 어,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배출로를 열고 비우고, 그다음에 장 환경은 또 바꿔주고 해독 성분을 주기적으로 채워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 디톡스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제 이야기 들어주시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